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모든 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전자 검사가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임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강의를 부탁드린 우리 교수님은 이승환 교수님이시고 분당 촬영을 해서 중대의학과 과장을 하고 있고 사회과대학 의료원 IT 기획실 실장님을 하고 계시고 차미래의학연구원 원장을 하고 계시고 이해하실 수 있게 강의를 부탁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건 또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강의는 암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암이란 무엇이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정밀의료라는 게 왜 중요하고 그리고 정밀의료를 통해서 지금 암 치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상당히 많은 장기들,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이 조직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 각각의 세포들입니다. 자,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개수는 대략 30조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정자와 우리 항상 배워왔듯이 정자와 난자와 만나 수정난, 즉 하나의 세포에서 우리 생명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30조 개의 세포가 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30조 개의 세포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까요? 빠른 세포 분열을 하는 이 장의 점막이나 우리 호흡기의 상피세포들은 일주일 만에도 계속 교체가 됩니다. 뼈와 같은 세포들은 몇 년 만에 교체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를 평균을 냈을 때 대략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80일을 평균으로 한 주기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조직 한 군데를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덩어리처럼 많은 조직들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안을 보시면 하나의 그 동그란 구획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점점이 뭔가 박혀 있는 듯한 뭔가 보이죠? 이게 바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핵입니다. 세포핵은 세포가 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본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의 생명의 설계도라고 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DNA라고 하는 그런 유전 물질이 이 핵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핵 안에 이렇게 우리 염색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염색체라고 하는 이 유전 물질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세포 하나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혹시 총 23쌍의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23쌍, 즉 46개의 염색체가 세포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46개의 염색체가 모든 세포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몸속에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들은 아주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치 실패에 규칙적으로 감아 놓은 것처럼 이 유전 물질들이 이렇게 가닥을 이루어서 여기에 감겨져서 염색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두 가닥의 작은 실이 서로 얽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DNA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포 안에 DNA의 염기 서열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거의 99.99%는 모두 동일하고요. 인간들 0.001%의 약간의 변이만 존재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 핵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서열이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이 유전 물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파벳들이 보이죠? A도 보이고 T, G, C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암호입니다. 생명은 사진법입니다.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유전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염기 서열들이 쭉 구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46개, 즉 23쌍의 염색체 안에 30억 개의 염기쌍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염기쌍들의 서열 순서를 읽어내는 방법이 바로 오늘 강의 제목이기도 한 NGS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의 코드를 다 읽어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NA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각 세포들은 세포가 분열을 하고 세포가 형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재료들이 바로 이 DNA라고 하는 설계도에서 만들어져서 RNA, 그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형태의 분자로 세포 안에서 생산되게 됩니다. 이게 설계도라고 한다면 RNA는 생산 주문서라고 우리가 보통 흔하게 얘기하고요. 그 주문서가 세포 안의 공장에 전달되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최종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단백질들이 세포의 구성 요소들을, 즉 세포가 형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제 분자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DNA라고 하는 이 유전 물질에 계속 손상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전 물질 DNA가 손상이 되는 건 우리가 크게 나눠서 3가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전적인 원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암이 잘 생길 만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전 물질을 물려받아서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도 암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흡연을 통해서 암이 발생을 하는 그 흡연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 굉장히 이제 독한 물질들이 우리 폐와 기관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이 독성 물질들이 세포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 유전 물질에도 이렇게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무작위 발생. 이거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나이가 들면서 좀 이따 설명드릴 세포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전들이 점점 약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 현상들 때문에 이제 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 즉 세포가 분열한다는 것은 이 유전 물질이 2개로 복사된다는 일인데, 이 복사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확률적으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유전 물질의 복사 과정 중에도 2000에서 3000개의 베이스 페어, 즉 유전 물질을 복사하는 과정 중에 1개 정도의 유전 물질이 잘못 붙게 되는 복사 오류의 확률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 안에 대략 한 2000에서 3000개의 잘못 복사된, 즉 유전자 변이가 발생한 세포가 우리 하루에도 2,000~3,000개 정도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이 생겨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굉장히 정교한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 시스템은 DNA 염기 서열에 손상이 생기거나 복사 과정 중에 오류가 생겼을 때 이것을 수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DNA가 복사돼서 잘못 복사되거나 이렇게 혹은 뭐 이제 외부 물질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전 물질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6개나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들이 계속 우리 몸에 이 세포가 분열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곳에서 계속 수리를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리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DNA가 성공하면 당연히 그 수리가 성공하게 되면 이 유전 물질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냥 정상 세포로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죠. 수리에 실패하게 되면 세포가 결단을 내립니다. 사멸해야겠다라고 세포가 결정해서 자기 사멸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에이포프토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세포의 자기 사멸 현상입니다. 이런 방어 기전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기 사멸을 시키는 이 유전자조차도 변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나는 자살 안 할래. 나는 이 상태로 그대로 살래. 세포가 그냥 그대로 이제 악성화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면 세포 내부가 아닌 세포 외부의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과 군인의 역할을 하는 피 속을 돌아다니는 백혈구들, 그리고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 세포들을 계속 찾아내서 면역세포들도 우리 몸 안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세포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다니고요. 이렇게 변이가 심하게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면역세포가 바로 그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고요. 면역 시스템이 뭐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병균이나 바이러스와도 싸우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암의 첫 현상에 관여도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세포가 변화가 심하게 온 암세포로 이제 변한 세포를 발견을 해서 이거를 잡게 되면 이제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암세포들, 정말 독한 암세포들은 이러한 현상까지도 모두 극복을 해내고 면역세포들을 속이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정상세포에서 문제가 생기고, 즉 유전자 변이가 생기고 이 변이가 된 세포가 암세포로 최종적으로 변화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 변이를 하나만 가진 게 암세포일까요? 암세포로 변한다라는 것은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계속 쌓여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암세포 하나가 갖고 있는 이제 유전자 변이가 적게는 수백,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들이 쌓여 나가다 보면 원래 정상세포, 예쁜 모양과 원래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던 세포가 결국 자기 자신의 분열만 생각하는 그런 독한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암세포는 주변의 환경들을 자기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암세포 하나가 계속 분열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수함수적 분열을 통해서 순식간에 커다란 덩어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면역세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미 살아남은 이 암세포들은 대부분 이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프리패스, 즉 면역세포들의 감시를 벗어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암세포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우리 몸, 이제 암이 생겨난 이 원발 부위라고 하는 이 암이 원래 처음에 생겨난 부위에서 커지고 그 과정 중에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들을 뿌려대고 혈관을 따라 암세포들이 다른 기관들, 전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기관들의 털을 잡고 다시 또 덩어리를 형성하는 이런 전이 현상들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그 암 환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항상 이제 그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 왜 생기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암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확률로 무작위 오류에 의해서 무작위 유전자 복사 오류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대략 95% 이상의 암이 이렇게 이 무작위적인 이 암의 그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암덩어리로 보이지만 그 똑같은 암덩어리에 부위별로 저희가 NGS 검사, 유전자 이제 서열을 읽는 검사들을 해보면 암 덩어리의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암세포들이 존재하고요. 전이된 부분은 또 상당히 다른 유전자 서열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항암 치료든 표적 치료든 여러 치료에서 계속 내성이 발생하고 계속 치료에 실패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바로 암의 다양성, 이제 어려운 말로 튜머 헤테로지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암이 갖고 있는 이런 복잡 다단하고 이면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암이 치료하기가 힘든 겁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아까 보여드렸죠? DNA 모형을 옆에다 세워놓고
여러 질병들을 그 질병의 특성에 맞게 나누어서 잘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정밀의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암 연구는, 암의 치료는 이렇습니다. 뭐 동일한 임상적 병기, 뭐 다양한 암들이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뭐 1기의 뭐 대장암, 뭐 그리고 수술이 가능, 절제가 가능한 암으로 발견됐으면 그냥 수술부터 하죠. 거의 대부분 임상적 병기가 동일한 환자들은 거의 동일한 치료들을 이제 지금 표준 치료를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한 환자의 암 덩어리 내에도 특징이 다른 암세포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암의 특성들은 또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밀의료라고 하는 건 이 암 환자들을 암 환자의 그 암 덩어리가 갖고 있는 암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밀의료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래요. 처음에 예를 들면 췌장암 환자가 왔다고 해봅시다. 이 췌장암 환자들이 동일한 병기입니다. 동일한 뭐 3기라고 해봅시다. 동일한 병기를 갖고 있으면 지금은 다 똑같은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표준 치료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특정 항암제나 특정 표적 치료제, 특정 면역 항암제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있고 보이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결국은 지금은 뒤섞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치료에 성공하는 사람과 치료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의 의료는 저희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암의 정확한 특성을 그 특성대로 정확하게 카테고리화해서 분류를 한 후에 그 분류에 맞는 맞춤형 치료들을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 중간 과정에 다양한 연구들 그리고 임상시험 그를 통해서 최근에 많은 혁신적인 치료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암 환자를 잘 나누는 겁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특정한 분자 I형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특정 바이오마커를 환자에게 적용해서 환자가 첫 진단 당시에 이러한 분자 I형이다. 이러한 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연에 알아서 정확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치료에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환자가 갖고 있는 암의 특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NGS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바로 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NGS 검사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우리 몸 안에 특히 암세포의 유전 물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 변이가 돌연 변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검사 방법이 바로 이 NGS 검사입니다. 자, 이 NGS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몸에 다양한 샘플들을 얻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그 암 조직의 세포들을 얻어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술을 하거나 혹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암 환자의 그 암 덩어리의 세포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피 속을 돌아다니는 암에서 기원한 물질들을 찾아내는 방법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암 덩어리가 한번 형성이 되면 이 암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의 혈관들을 끌어당깁니다. 피 안에는 그 세포가 살기 위한 산소 그리고 영양분들이 풍부하게 떠다니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혈관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옆에다가 붙입니다. 암 덩어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암과 혈관이 붙어 있는 이 경계면에서 암세포들이 이 혈관 안으로 암세포 혹은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다양한 분자 물질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을 통해서 암세포에서 나온 특정 유전 물질들이나 특정한 분자 물질들을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검사법이 이제 굉장히 암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암을 조기 진단하는 건 누구나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수건입니다. 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아마 조만간 한 10년 이내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임상의 가장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우리 몸의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조기 단계, 아주 초기 단계의 암 세포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검사로 이제 액체 생검이 앞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이 암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가 적합할지, 이 암 환자가 갖고 있는 암의 A형, 분자 A형이 어떤 A형인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검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활용도 많이 되고 있어요.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액체 생검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암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들이 양이 점점 줄게 되면 이 사람이 암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물론 뭐 영상 검사나 아니면 그 다양한 뭐 종양 표지자 같은 검사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암들이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가 없는 암들 같은 경우엔 이런 액체 생검을 통한 이런 암의 이런 이제 치료 단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암을 완전히 이제 완치되신 분들 중에서도 물론 완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암 수술을 하고 이제 암은 몸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작은 미세한 암세포들이 우리 몸을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검사로서 이 액체 생검 혹은 NGS 검사가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료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암 치료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에 아주 일찍 국한된 암으로 발견이 되면 우리는 이제 수술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를 좀 놓치게 되면 진행성 암으로 발견이 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암종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전신 치료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어디든지 가서 다 혈액을 통해 약이 닿기 때문에 원발 부위, 즉 암이 처음 시작된 부위뿐만 아니라 전이가 되어 있는 부분 혹은 전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전이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까지 약이 다 가서 닿기 때문에 이 진행성 암에서는 이 항암 치료, 전신 치료가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세 단계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화학 항암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치료받고 계신 방법이 아마 이 방법일 겁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항암제가 대부분 우리 빨리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우리 쉽게 표현하면 마치 그 전쟁터에 융단 폭격을 내려붙는 거와 같은 그런 항암제를 써서, 전신 항암제, 화학 항암제를 써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 혹은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까지도 모두 죽이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를 이걸 받게 되면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그렇죠? 예,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항암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융단 폭격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세포까지도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 표적 항암제들이 개발되어서 이제 실제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표적을 향해 날아가서 그 표적만 죽이는 물질입니다. 표적 항암제를 쓰고 반응이 좋아서 거의 암이 거의 다 줄어들 정도로 좋았던 환자가 시간이 지나니 다시 암이 자라 올라오고 다시 암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로 변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성 현상인데요. 이런 내성 현상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암이 갖고 있는 다양성, 암세포는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표적 항암제 혹은 항암 화학제에 잘 듣는 세포들은 이미 다 죽고, 정말 독하고 표적 치료제, 항암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아주 저항성이 높은 독한 암 세포들만 남아서 걔네들이 분열을 해서 몸 안에 새로운 그런 암 덩어리들을 형성하는 내성 현상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최근에 나온,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이제 우리가 항암제에서 핫하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암이 생겨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쉽게 얘기해서 암세포들을 무시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암세포들을 인지하고 암세포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면역항암제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좀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다면, 약간 이제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마지막에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게 주로 저는 간담체외과 의사고, 췌장암, 담도암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도암과 췌장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정밀의료 연구 성과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아직 연구 단계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성공한 단계 정도입니다. 담도암 환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담도암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간 내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간 외에 생기는 경우, 담낭에 생기는 경우, 이 담도가 워낙 길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생깁니다. 이 담도암에 아까 말씀드린 NGS 검사, 유전자들을 쭉 서열을 분석을 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 표준 치료에 실패한 환자분들에서 이런 NGS 검사를 통해서 특정 표적이 있는 환자들에서 표적 치료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담도암에서 원래 담도암, 췌장암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암인데요. 담도암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 저널들입니다. 여기에 실린 결과들을 보면 담도암에서 특정 유전 물질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IDH1이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FGFR이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 이제 이런 유전자들의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실제 그것들을 표적하는 항암제를 썼을 때 환자들의 예후가 향상이 됨을 증명을 해서 최근에 이런 아주 저명한 의학 저널들에 실렸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의 종양내과 여러 병원에 신촌세브란스, 아산병원, 그리고 저희 분당차병원, 이 암 환자분들, 담도암 환자분들의 NGS 검사 결과를 모아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유전 변이를 가지신 분들이 대략 한 30%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정말 모든 암종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안 좋고 가장 독한 암입니다. 이 췌장암은 상당히 유전자 변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담도암은 유전 변이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췌장암은 거의 90% 이상이 KRAS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로 시작됩니다. KRAS라고 하는 물질은 이 암세포의 안에 존재하고요. 그 모양과 그 구조가 표적 치료제를 만들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과 다양한 공학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KRAS라고 하는 이 분자를 표적할 수 있는 표적 물질들이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KRAS의 유전 변이 패턴이 크게 나눠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폐암이나 대장암에서 잘 나타나는 KRAS 유전자의 특정 변이 서열 G12C라고 해서 특정 아미노산이 12번째 코돈에서 다른 걸로 바뀌는 이제 유전자 변이입니다. 이게 이제 췌장암에서는 2에서 3%로 굉장히 적게 나타나긴 하지만 폐암과 대장암에서는 이 KRAS 뮤테이션, 이 변이의 정도가 꽤 높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최근에 많이 성공을 해서 이미 폐암과 대장암에서는 이 NGS 검사를 통해서 이 KRAS 뮤테이션의 특정 변이들은 이러한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에서도 적은 수기는 하지만 이 KRAS 표적 치료제가 과연 들을 것이냐, 미국 하버드에서 나온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꽤 고무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허물기 위한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유전자 물질 DNA를 수리하는 시스템이 6가지라고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치료제, 우리가 파프 이너비터라고 얘기를 하는 유전자
억제, 그러니까 유전자를 수리하는 시스템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췌장암에서 이제 임상 시험이 조금씩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성공했던 이 mRNA 백신 기술을 활용해서 췌장암 환자들, 특히 수술을 한 췌장암 환자의 그 췌장암 조직에서 변이 패턴을 보고 이 변이 패턴 중에서 표적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실제 투입해보는 임상시험이 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었고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췌장암 수술을 하고도 70%가 재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임상시험의 결과에서 보면 췌장암 수술하고 이 백신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아직 조기 결과이긴 하지만 거의 재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게 저희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자, 아직 아까 제가 동특이전이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실제 임상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희망의 날이 이제 오리라고 봅니다. 뭐 환자분들 이제 암 치료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주변의 가족들과 또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이제 의학적 연구 결과들이 앞으로 환자분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